마지막 인원만 남은 대열 앞에 목적지 봉쇄선이 세워집니다. 누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중심을 보내는지가 승부가 됩니다. 도착은 끝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만든 문턱, 그리고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의 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갈대 안쪽 진흙둔덕에서 밤을 버틴 뒤에도 강도윤은 오래 앉아있지 않았다. 숫가마터를 지나 돌길 함정까지 겪은 뒤라 사람들 숨은 모두 거칠었고 누구 하나 제대로 잠든 기색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대열이 오래 멈추면 피로가 풀리는 만큼 흔적도 쌓였다. 젖은 첫 냄새와 피 냄새, 약재 냄새가 겹친 자리는 추적자에게 길표지와 다르지 않았다. 도윤은 먼저 허리칼 칼집 끝을 손으로 눌러보았다. 어제 돌벽에 부딪혀 갈라진 자리였다. 칼날은 살아있었지만 몸이 먼저 아는 무게가 달라졌다. 익숙한 무게가 틀어지면 걸음과 판단도 반 박자씩 늦어진다. 그는 그 불편을 모른 척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의식하며 몸을 맞췄다. 깨진 것을 외면하는 쪽이 더 위험했다. 새벽빛이 둔덕 위를 스칠 무렵 마려진이 가장 먼저 일어나 도윤 손목 붕대를 다시 갈았다. 상처는 깊지 않았으나 고삐를 오래 쥔 손이라 자꾸 벌어졌다. 문제는 여진 자신의 몸이었다. 옆구리 상처는 몇 번이나 다시 열렸고 발목 붓기는 밤사이 더 단단해졌다. 열도 내렸다가 오르기를 반복했다. 임서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도 약재 순서를 바꾸지 않으려 애썼고 윤석범은 말들 숨부터 확인하며 짐끈을 다시 조였다. 노역은 바깥을 훑고 돌아와 밤새 이 근처를 지난 발이 늘었다고 알렸다. 한주명은 지영보다 사람 상태를 먼저 보고 길을 잘라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제는 빠른 길을 찾는 것보다 버틸 수 있는 길을 고르는 쪽이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대열을 오래 보았다. 다들 살아있었지만 이미 인원은 줄어든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상처 때문에 보폭이 짧아졌고 누군가는 밤 경계로 체력을 너무 썼고 누군가는 겁을 참느라 숨을 더 많이 소모했다. 아이를 둘러싼 판은 점점 커지는데 이쪽은 반대로 줄어드는 중이었다. 그는 출발 전 배치를 바꿨다. 주명과 혁이 번갈아 중심 가까이에 붙어 기름기와 경계를 함께 맞게 하고 석범은 중간에서 대열이 벌어질 때마다 바로 메우게 했다. 서우는 여진 곁을 유지하되 혼자 바치지 않게 하고 도윤 자신은 서연 곁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길을 여는 사람과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갈라지는 순간 지금 대열은 무너질 가능성이 컸다. 오전 길은 낮은 물가와 버려진 논두렁을 이어붙이는 식으로 흘렀다. 관도 흔적과 제방길은 일부러 멀리 끊고 갈대와 자갈이 섞인 자리를 골라 걸었다. 속도는 느렸지만 시야를 자주 자를 수 있는 동선이었다. 문제는 느려진 대열에서 나는 냄새와 소리였다. 지친 말숨, 젖은 신발, 피가 밴 붕대, 약재 찌꺼기 냄새는 멀리서도 남는다. 도윤은 그래서 쉬는 횟수는 늘리되 멈추는 시간은 더 줄였다. 다리를 풀 틈만 주고 바로 다시 걷게 했다. 사람에게는 가혹했지만 지금은 그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오래 쉬면 몸은 잠깐 편해져도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는 순간이 가장 느려지는 법이었다. 정오가 지나고 햇빛이 비스듬해질 무렵 주명이 낮은 둑 위에서 손을 들었다. 먼지 기둥이 아주 얇게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큰 무리가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몇이 지나는 먼지였다. 방향이 좋지 않았다. 뒤에서 쫓는 것이 아니라 앞길을 가로질러 미리 자리를 잡으려는 움직임처럼 보였다. 혁이 바람결을 맞고 사람 셋 이상은 된다고 했다. 말 발냄새도 섞였다는 말이 뒤따랐다. 석범은 창자루를 고쳐주며 또 앞길을 막으려 드는 손들이냐는 눈빛을 보냈다. 서우는 여진을 받친 채로 굳었고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도윤 등만 보고 있었다. 좌우 지형을 다시 본 주명은 두 갈래를 짚었다. 왼쪽은 갈대가 깊고 물이 허벅지까지 차는 물길이었다. 숨기에는 좋지만 지금 대열 상태로는 너무 무거웠다. 오른쪽은 낮은 바위와 잡목이 많은 마른 사면이었다. 이동은 빠르나 시야가 열려 들키기 쉽다.
마려진 상태를 생각하면 물길은 독이었다. 그렇다고 마른 사면으로 가면 저기 멀리서도 대열을 읽을 수 있다. 또 갈림길이었다. 그리고 또 늦으면 안 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마려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숨이 거칠어 문장이 짧게 끊겼지만 뜻은 분명했다. 자신 때문에 물길을 타면 모두가 더 늦어진다는 판단이었다. 차라리 마른 사면으로 가고 속도를 못 맞추면 자신이 뒤를 맞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임서우 얼굴이 바로 굳었다. 윤석범도 창자루를 움켜쥔 채 고개를 세게 저었다. 누구도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던 가능성이 처음으로 또렷해진 순간이었다. 마지막까지 모두 같이 간다는 믿음과 실제 걸음이 허용하는 범위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도윤은 여진 말을 바로 끊었다. 뒤를 맞는다는 말은 남는다는 말과 같고 지금 이 판에서 혼자 남는 사람은 전투원이 아니라 표적이 된다. 그는 그 선은 아직 아니라고 했다. 대신 여기서 대열을 더 가볍게 하겠다고 정했다. 말 한 필과 짐 일부를 버리고 사람 줄을 살리는 선택이었다. 사람들 표정이 한꺼번에 굳었다. 짐말은 단순한 짐이 아니었다. 지친 사람 체력을 대신 깎아준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이미 기진한 말 하나를 억지로 끌고 가다 전체가 늦어지면 더 큰 값을 치른다. 도윤은 가장 상태가 나쁜 짐말을 골라 식량과 붕대, 물, 약재 가운데 당장 없으면 죽는 것만 추리고 나머지를 줄였다. 주명은 버린 자리 흔적이 한눈에 익히지 않게 자갈과 풀을 섞어 덮었고 혁은 먼지 기둥 방향을 계속 재며 시간을 재촉했다. 석범은 이를 악물고 짐끈을 풀었다가 다시 묶었고 서우는 여진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손끝 떨림을 숨기지 못했다. 마려진은 자기 약재 꾸러미도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도윤은 잠깐 망설이다.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를 숨겼다. 다시 찾으러 올 기대 때문이 아니라 뒤따르는 손들이 바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었다. 그 짧은 정리만으로도 대열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방금 버린 것은 짐만이 아니라 돌아갈 여지 하나였다. 서연은 그 과정을 조용히 보다가 자기 몫의 마른 떡 꾸러미를 먼저 내밀었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사람들 시선이 잠깐 모두 모였다. 도윤은 그걸 전부 받지 않았다. 반만 남기고 반은 다시 아이 손에 쥐어 주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 하나만 버티는 일이 아니라 중심이 끝까지 버티는 일이라는 뜻이었다. 서연은 더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겁에 질린 아이 눈이 아니었다. 잃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아버린 사람의 눈이었다. 도윤은 그 눈을 보고 속으로만 숨을 눌렀다. 이 표행이 끝나더라도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늘었다는 생각이 스쳤다. 짐을 줄이고 대열을 다시 세운 뒤 도윤은 망설임 없이 마른 사면으로 방향을 틀었다. 주명이 앞에서 바위와 잡목 사이 길을 열고 석범이 중간에서 대열 간격을 붙였다. 혁은 뒤에서 자취를 흐리며 따라붙었고 서우는 여진을 거의 끌다시피 받쳤다. 도윤은 깨진 칼집이 허리에 걸리는 감각을 무시한 채 서연 곁을 지켰다. 사면을 오르는 동안 아래 갈대 물길 쪽에서 사람 목소리와 말, 울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예상길을 잘못 읽은 손들이 먼저 물길로 붙은 모양이었다. 완전히 따돌린 것은 아니어도 시간은 벌었다. 낮은 바위턱 뒤 그늘에 몸을 숨겼을 때 도윤은 줄어든 짐과 사람들 얼굴을 다시 보았다. 다들 지치고 다쳤고 숨이 거칠었다. 그런데 줄은 이상하게 더 단단해져 있었다. 남겨두고 갈 수 없는 사람과 버릴 수 없는 중심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한 탓이었다. 그는 그 순간 알았다. 이제 이 표행의 인원은 숫자로 세는 것이 아니다. 끝까지 줄 안에 남는 사람으로 세어야 했다. 마지막 인원이라는 말은 아직 누가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줄을 놓지 않느냐의 문제였다. 도윤은 손목 붕대를 다시 조여 매고 대열을 일으켰다. 봉쇄선과 목적지가 남아 있었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른 사면, 바위턱에서 내려온 뒤 대열은 더 깊은 침묵으로 움직였다. 강도윤은 앞장을 서면서도 자주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확인하는 동작이 잦아지면 대열 전체의 숨이 먼저 흔들린다. 대신 그는 발밑,
자갈 튀는 소리와 말숨, 짐끈이 스치는 소리만으로 간격을 가늠했다. 진말 하나를 놓고 온 뒤 걸음은 분명 가벼워졌지만 그 가벼움은 편안함이 아니었다. 버린 짐만큼 돌아갈 여지가 줄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은 자만으로 이어 붙인 줄은 빨라진 것이 아니라 한 번 끊기면 다시 잇기 어려운 줄이 되어 있었다. 한주명은 낮은 사면과 묵은 물길을 번갈아 타는 길만 골라 잡았다. 노역은 뒤에서 자취를 흐리되 완전히 지우지 않았다. 일부러 잘 보이는 흔적을 몇 번 남겨 추적 눈을 옆으로 틀게 만드는 식이었다. 윤석범은 중간에서 대열이 벌어질 때마다 창자루로 짐과 사람 사이 간격을 붙였고 임서우는 마려진을 받치면서도 서연 쪽 빈틈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마려진은 얼굴빛이 더 나빠졌는데도 쉬는 틈마다 남들 붕대와 손목 상태를 먼저 살폈다. 서연은 두루마기 소매를 깊게 내린 채 몸을 낮추고 있었다. 도윤은 그 작은 어깨가 전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겁에 질린 아이의 웅크림이 아니라 겁을 삼킨 채 버티는 사람의 자세에 가까웠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주명이 낮은 능선 틈에 몸을 붙이고 손짓했다. 멀리 평야 가장자리와 성외 관문 쪽으로 이어지는 묵은 길이 희미하게 보였다. 목적지 권역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그 길목 앞에 낯선 줄이 가로로 걸려 있었다. 행상대처럼 흩어져 있지 않았고 관군처럼 반듯하게 선 것도 아니었다. 사람과 말이 애매한 간격으로 섞여 길을 막고 있었다. 통행을 검사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나가는 얼굴과 짐을 고르는 배치에 가까웠다. 봉쇄선이었다. 대열 누구도 그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지만 이미 같은 판단에 닿아 있었다. 혁이 바람결을 맞고 낮게 말했다. 보이는 앞줄 뒤로 한 겹이 더 있을 것 같다는 뜻이었다. 보이는 줄은 통행을 붙잡는 손이고 보이지 않는 줄은 확인하는 눈일 가능성이 컸다. 주명은 좌우 지형을 빠르게 짚었다. 크게 우회하면 밤을 넘겨야 하고 목적지 근처에서는 우회길에도 감시가 깔렸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 정면으로 붙기에는 대열 상태가 너무 나빴다. 마려지는 이미 걷는 것 자체가 버티기였고 서우 체력도 바닥이 가까웠다. 석범은 이를 악문채 봉쇄선만 노려봤다. 힘으로 못 열 줄은 아니어도 여기서 힘을 먼저 쓰기 시작하면 목적지 문턱까지 갈 힘이 먼저 다를 것이 분명했다. 도윤은 대열을 바로 물리지 않고 낮은 바위근을 안쪽으로 접게 했다. 먼저 보고 잘라야 했다. 주명과 혁에게 봉쇄선 양끝, 지형과 왕복 움직임을 다시 보게 하고 석범에게는 접글로 두래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게 흔적을 흩어 놓게 했다. 서후와 마려지는 안쪽에서 상처를 다시 정리했고 도윤은 손목 붕대를 죄며 깨진 칼집 끝을 천끈으로 한 번 더 묶었다. 칼집 끝이 벌어진 채로는 급할 때 칼이 걸릴 수 있었다. 그는 끈을 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모른 척 넘겼다. 지금은 떨림을 멈추는 것보다 해야 할 순서를 놓치지 않는 쪽이 중요했다. 해가 더 낮아진 뒤 주명이 먼저 돌아왔다. 봉쇄선 앞줄에는 정파 차림 둘, 관군 흉내를 낸 자빈 몇, 장사꾼 차림 사내들이 섞여 있었고 뒤쪽으로 말 탄 자 둘이 오가며 얼굴을 살핀다고 했다. 한쪽 세력만 깐 줄이 아니었다. 각자 표식은 감췄지만 목적은 같은 손들이 길목을 나눠 선 형국이었다. 혁도 곧 합류에 덧붙였다. 왼쪽 제방 뒤에 활 든 자들이 숨어 있고 오른쪽 끝에는 통행객을 돌려보내는 척하며 손과 짐을 오래 보는 자가 있다고 했다. 통과 여부보다 확인이 먼저인 줄이었다. 아이를 찾는 손들이 목적지 앞에서 마침내 한 줄로 겹친 셈이었다. 그때 봉쇄선 쪽에서 실랑이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다른 통행객 하나가 붙잡힌 모양이었다. 횃불이 들리고 누군가 짐, 보퉁이를 발로 건드리는 그림자가 어둑한 틈 사이로 비쳤다. 잠시 뒤 길을 돌려보내는 손짓이 보였고 통행객 무리는 서둘러 뒤로 빠졌다. 길을 막는 명분은 검문이었지만 실제 관심은 사람의 얼굴과 손,
짐의 무게중심에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 대열 안 공기가 그 짧은 장면 하나로 더 무거워졌다. 오늘 밤 저 줄은 단순히 길을 막는 줄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의 운명을 골라 쥐는 줄이었다. 짧은 침묵 끝에 마려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봉쇄선은 중심 얼굴을 확인하려는 줄일 가능성이 크니 서연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오히려 다른 중심을 만들어 시선을 빼앗아야 한다고 했다. 윤석범이 곧바로 자기가 앞에 서겠다는 뜻을 냈고 체격과 기세만 보면 충분히 눈을 끌 만했다. 그러나 주명은 고개를 저었다. 석범이 먼저 나서면 봉쇄선이 더 빨리 칼을 뽑게 될 가능성이 컸다. 노역은 말없이 서후와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누구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첫 반응이 달라질 문제였다. 서우는 마려진 어깨를 받친 채 입술만 깨물었다. 누구도 쉽게 답을 내지 못했다. 잘못 고르면 봉쇄선에서 칼이 먼저 나가고 그러면 대열 상태로는 버티는 시간 자체가 짧았다. 도윤은 논의를 길게 끌지 않았다. 해가 더 떨어지기 전에 첫 틈을 보고 밤 초입에 대열을 둘로 나눈다고 정했다. 주명과 석범, 혁이 소규모 표행 잔당처럼 바깥을 흔들며 시선을 끌고 자신과 서우, 마려진이 서연을 데리고 오른쪽 제방 아래 낮은 물길 틈을 탄다는 계획이었다. 위험한 선택이었다. 목적지 앞에서 대열을 나누는 일은 한 번 잘못 맞으면 다시 합칠 틈이 없다. 그러나 모두를 한 줄로 밀어 넣으면 봉쇄선이 중심을 확인하는 순간 끝난다. 살아서 넘길 가능성은 나눠 흐트러뜨리는 쪽에 있었다. 도윤은 판단의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해야 할 역할만 잘랐다. 다들 표정을 굳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이기 싫어도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려진은 자기 약재 꾸러미에서 독이 아닌 자극 가루와 냄새를 덮는 풀을 골라냈다. 눈과 코를 잠깐 흐리게 만들 정도의 약재였다. 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지들을 나눠받았고 주명과 혁은 봉쇄선 양끝 바람기를 다시 맞췄다. 석범은 창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이번에는 정말 시선을 끌어야 한다는 뜻을 씹듯 내뱉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두루마기 소매를 더 깊게 내리고 말에서 내려섰다. 이제는 말 위에 세우는 것보다 낮게 움직이는 쪽이 나을 순간이 올 가능성이 컸다. 도윤은 아이 손목을 잠깐 잡아 중심을 낮추는 법과 발을 옮길 때 소리 줄이는 법을 다시 확인시켰다. 서연은 묻지 않고 그대로 따라했다. 어둠이 조금 더 내려앉자 봉쇄선의 횃불, 간격이 또렷해졌다. 앞줄은 느슨한 듯 보였지만 뒤쪽 말 탄 자들이 가끔 자리를 바꾸며 빈틈을 메우고 있었다. 도윤은 그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가며 머릿속에서 길을 몇 번이고 잘랐다. 실패하면 어디서 줄이 끊기는지, 누가 먼저 들키는지, 누가 마지막까지 중심을 붙들어야 하는지까지 짧게 정리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한 번씩 훑었다. 주명은 이미 시선이 양끝 바람기를 재고 있었고 혁은 그림자처럼 숨을 죽였다. 석범은 성미를 억지로 눌러 소나기만 조였고 서우는 마려진을 놓치지 않으려 몸을 더 붙였다. 마려진은 열 오른 얼굴로도 끝까지 약재 봉지를 사람들 손에 쥐어줬다. 서연은 고개를 낮춘 채 서 있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대열이 넘겨야 할 것은 봉쇄선만이 아니었다. 각자 마음속에 이미 생긴 포기의 선을 먼저 넘어야 했다. 도윤은 손목 붕대를 다시 눌러매고 깨진 칼집 끝을 한 번 짚었다. 이제 남은 길은 도망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봉쇄선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칼보다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오늘 밤 필요한 것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맡은 것을 보내는 기술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위근을 안에서 나눠 가진 역할과 끝까지 입 밖에 내지 않은 침묵에 있었다. 대열은 숨을 죽인 채 더 짙어지는 어둠을 기다렸다. 목적지 앞의 봉쇄선은 아직 그대로였고 누구도 오늘 밤이 쉽게 끝나리라 믿지 않았다. 어둠이 봉쇄선 위로 완전히 내려앉기 전 강도윤은 바위근을 안에서 사람들 숨부터 다시 맞췄다. 길고 빠른 숨은 칼보다 먼저 들킨다. 그는 누구에게도 크게 말하지 않고 손짓만으로 간격과 순서를 확인시켰다. 한주명은
봉쇄선 양끝 바람길을 다시 읽고 돌아왔고 노역은 그림자처럼 낮게 움직이며 오른쪽 제방 아래 물길 턱의 깊이를 확인했다. 윤석범은 창자루를 쥔 손에 힘을 실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며 몸에 박자를 맞췄다. 임서우는 마려진 곁에서 약재 봉지와 붕대를 다시 나눠 들었고 마려진은 열이 오른 얼굴로도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다. 서연은 두루마기 소매를 깊게 내린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으나 도윤이 손목을 짧게 잡아 중심을 낮추라는 신호를 주자 곧바로 발끝, 각도를 고쳐섰다. 봉쇄선 아픈 겉으로만 보면 허술했다. 횃불 간격이 넓고 장사꾼 차림 사내 둘은 통행객에게 괜한 실랑이를 거는 척 떠들고 있었다. 그러나 도윤 눈에는 그 허술함이 오히려 더 위험했다. 진짜로 허술한 줄은 시선이 흩어지고 손의 목적이 제각각인데 저 줄은 떠드는 입과 달리 보는 눈이 한 곳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통행을 막는 이유가 질서가 아니라 확인에 있다는 뜻이었다. 정파, 차림 둘은 칼을 감춘 각도가 단정했고 관군 흉내를 낸 자들은 권한 있는 사람처럼 고함치면서도 손등에 밴 굳은 살이 일정하지 않았다. 한 줄 안에 서로 다른 출신이 섞여 있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같은 짐승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첫 움직임은 계획대로 주명이 만들었다. 주명은 봉쇄선 왼쪽 끝 바람길을 타고 일부러 자갈을 굴려 소리를 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정숙한 밤길에서는 충분히 사람 목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어 석범이 숨을 거칠게 섞으며 바깥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상처 입은 표행 잔당처럼 보이도록 걸음을 일부러 흐트러뜨린 모습이었다. 혁은 두 사람보다 반걸음 뒤에 붙되 간격을 넓혀 대열이 더 큰 것처럼 보이게 했다. 봉쇄선 앞줄이 곧바로 반응했다. 장사꾼 차림 사내가 횃불을 들어 올리고 관군 흉내를 낸 차 하나가 통행을 멈추라며 앞으로 나섰다. 말투는 거칠었지만 눈은 석범 어깨 너머 뒤쪽만 훑고 있었다. 중심을 찾는 눈이었다. 석범이 기다렸다는 듯 거친 숨을 섞어 맞받아쳤다. 다친 사람을 데리고 밤길을 끌고 왔는데 길까지 막느냐는 뜻을 씹듯 던졌다. 주명은 반대로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길을 빌어달라며 시간을 끌었다. 앞줄은 둘 중 누구를 먼저 눌러야 할지 잠깐 판단이 갈렸다. 그 틈을 노려 혁이 슬쩍 각도를 틀어 봉쇄선 오른쪽 끝 팔든 자들 시야를 한번 가렸다. 완전히 속인 것은 아니었다. 다만 저 줄이 한순간이라도 반응 순서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도윤은 바위 그늘에서 그 짧은 엇박자를 확인하자 서연 어깨를 낮게 눌렀다. 지금부터는 말보다 발이 먼저인 구간이었다. 도윤과 서우, 마려진, 서연은 오른쪽 제방 아래 낮은 물길 턱으로 몸을 미끄러뜨렸다. 물은 얕았지만 바닥이 진흙과 돌로 엉겨 발을 자꾸 잡아챘다. 제방턱은 사람 허리 높이쯤 되었고 갈대 뿌리가 엉켜 움직임을 더디게 했다. 서우는 마려진을 받치느라 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마려진은 이를 악물고도 소리를 삼켰다. 서연은 말없이 도윤 등 가까이에 붙었다. 도윤은 일부러 앞만 보지 않았다. 앞을 열면서도 손끝으로 서연 위치를 계속 확인했다. 지금 이 좁은 틈에서는 칼보다 몸의 위치가 중요했다. 서연이 반걸음만 어긋나도 위쪽 횃불빛의 그림자가 먼저 잡힐 수 있었다. 위쪽에서는 계획대로 소란이 커졌다. 석범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고 관군 흉내를 낸 자들 고함이 겹쳤다. 누군가 짐을 열어보라며 손을 내밀었고 주명이 길게 해명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 와중에 봉쇄선 앞줄 뒤쪽에서 말 발굽 소리가 짧게 움직였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듣고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줄 실랑이만으로 끝내지 않고 뒤줄 확인 눈이 오른쪽까지 돈다는 뜻이었다. 예상보다 빠른 대응이었다. 그는 서우에게 낮게 손짓해 속도를 더 내게 했다. 서우는 마려진 팔을 거의 끌다시피 받쳐 올렸고 마려진은 숨이 끊길 듯해도 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봉쇄선 오른쪽 끝에서 횃불 하나가 낮게 기울었다. 바람결을 탄 약재 냄새와 피 냄새가 제방 아래로 흘렀기 때문이다. 숨어있던 활든
자가 자세를 바꾸는 기척이 났다. 노역이 그걸 먼저 보고 움직였다. 혁은 앞줄 신랑이 뒤쪽에서 일부러 한 발 더 나와 횃불 든 손목을 칼집으로 쳐 불빛 각도를 틀었다. 동시에 주명이 마려진이 건넨 자극 가루를 젖은 천에 묻혀 바람길로 던졌다. 눈과 코를 찌르는 냄새가 퍼지자 앞줄 몇이 욕설을 뱉으며 반걸음 물러났다. 봉쇄선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시선과 호흡이 한 박자 어그러졌다. 바로 그 한 박자가 필요했다. 도윤은 제방턱 아래에서 서연을 먼저 올리기로 했다. 맡은 것을 보내는 사람에게 중심의 순서는 언제나 마지막까지 같아야 했다. 그는 손을 모아 발판을 만들고 서연을 위로 밀어 올렸다. 서연은 비틀렸지만 소리내지 않고 턱 위 갈대뿌리를 잡았다. 이어 서우가 마려진을 올리려 했으나 옆구리 상처가 다시 터지며 몸이 무너졌다. 피 냄새가 확 번지는 순간 도윤은 돌아서 마려진 허리를 받쳐 제방턱으로 밀어 올렸다. 서우는 이를 악물고 위에서 끌어당겼다. 마려진이 겨우 턱 위로 넘어가자 서우도 뒤이어 기어오르듯 올라섰다. 바로 그때 말 탄 자 하나가 오른쪽 제방으로 붙었다. 얼굴은 어둠과 횃불, 그림자에 가려졌지만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아이를 확인하려는 손이었다. 도윤은 더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깨진 칼집 끝을 손으로 눌러 칼을 뽑아 들었다. 칼집이 반 박자 걸렸지만 몸을 먼저 들이밀어 시간을 메웠다. 상대가 위에서 내려긋듯 찌른 칼끝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제방 흙을 차올려 시야를 흐리고 이어 칼등으로 손목 각도를 비틀었다. 길게 베어 눕히는 승부가 아니라 확인하는 손을 끊는 움직임이었다. 상대 칼끝이 흙과 갈대만 긁고 지나간 사이 도윤은 제방턱을 타고 위로 올라섰다. 위쪽에서는 석범이 거의 몸으로 앞줄 둘을 밀어내며 길목을 흔들고 있었다. 창날을 길게 쓰지 않고 창자루와 어깨로 사람과 횃불, 각도를 틀어 시선을 빼앗는 방식이었다. 주명은 봉쇄선 왼쪽으로 도망치는 발자국을 일부러 크게 남기며 다른 흔적을 만들었다. 혁은 활든 자가 오른쪽 제방을 겨누지 못하게 계속 그림자를 잘라 섰다. 완벽한 속임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완벽할 필요도 없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봉쇄선이 서로 다른 위협의 반응 순서를 나누게 만드는 일, 그리고 그 사이 중심이 줄에서 떨어지지 않게 지나가게 만드는 일이었다. 도윤이 제방 위로 올라오자 서연은 이미 낮은 자세로 잡목 쪽 그늘에 붙어 있었다. 서우는 마려진을 거의 업듯이 받쳐 이동했고 마려진은 숨이 끊어질 듯하면서도 약재 봉지 하나를 뒤로 던졌다. 갈대와 진흙 사이에서 다시 자극 냄새가 번지자 추격발이 잠깐 주춤하는 소리가 났다. 도윤은 뒤를 길게 보지 않았다. 뒤를 오래 보면 손이 느려진다. 그는 서연 손목을 짧게 잡아 앞으로 밀고 서후와 마려진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 돌출을 먼저 밟아 길을 만들었다. 제방 위 잡목길은 좁았고 발 아래 돌이 미끄러웠지만 봉쇄선 정면보다 훨씬 나은 길이었다. 한참을 달리듯 걷다. 낮은 축대 그림자 아래에 이르렀을 때 도윤은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먼저 그늘 안으로 밀어 넣었다. 합류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서서 숨을 크게 쉬지 못하게 했다. 멀리 봉쇄선 쪽 고함과 말 울음이 아직 끊기지 않았고 방향도 완전히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주명이 만든 거짓 흔적과 석범, 혁이 끌어둔 시선이 아직 먹히고 있다는 뜻이었다. 잠시 뒤 잡목 쪽에서 정해둔 짧은 새소리 신호가 한 번 들렸다.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도윤은 그때서야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아직 끝은 아니지만 맡은 것을 보낼 틈은 만들었다는 뜻이었다. 먼저 혁이 나타났고 이어 석범과 주명이 합류했다. 석범 팔에는 새로 생긴 베인 자국이 늘었고 혁 소매도 더 찢어져 있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주명은 숨을 고르며 봉쇄선 앞줄이 서로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관군 흉내를 낸 자들과 정파 차림이 서로 통행객을 놓쳤다고 몰아붙이는 바람에 줄이 잠깐 갈라졌다는 말이었다.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봉쇄선을 이긴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을
보낼 틈을 만든 것. 지금 이 대열이 해낸 일은 정확히 그 정도여야 했다. 어둠이 더 짙어지자 사람들 숨은 하나둘 거칠게 풀렸다. 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려진 상처를 다시 눌렀고 마려지는 거의 기대 선 채로도 도윤 손목과 석범 팔부터 먼저 보려 했다. 석범은 거친 숨 사이로 결국 보내는 사람이 이긴다는 뜻을 씹듯 남겼고 혁은 말없이 바깥 소리만 재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명은 다음 길목과 합류선 각도를 다시 짚으며 이제 정말 목적지 바로 앞이라고 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소매 안에 숨긴 채 앉아 있었지만 도윤이 물주머니를 건네자 받는 손끝에 전보다 더 힘이 들어가 있었다. 도윤은 깨진 칼집과 젖은 손목 붕대를 만지며 바깥 어둠을 보았다. 오늘 봉쇄선 앞에서 필요한 것은 칼의 빠름이 아니었다. 누가 더 많이 베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끝까지 놓지 않느냐의 싸움이었다. 표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기는 사람보다 보내는 사람이 오래 남는다. 그는 사람들을 한 번씩 훑고 속으로만 정리했다. 아직 도착은 아니고 아직 대가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밤 이 대열은 분명 해냈다. 여러 손이 한 줄로 막아선 자리에서도 끝내 중심을 끊기지 않게 보내는 일.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바로 맡은 것을 보내는 사람이고 지금 이 길에서 자신이 끝까지 버텨야 하는 이유였다. 축대 그림자 아래에서 합류를 마친 뒤에도 강도윤은 곧장 대열을 눕히지 않았다. 봉쇄선을 틈으로 넘긴 직후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안도에 먼저 무너질 때였다. 윤석범 팔에 베인 상처는 피가 다시 배어나왔고 노역, 소매는 더 찢어져 있었으며 마려지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기 어려운 상태였다. 임서우 손은 약재 봉지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한주명은 숨을 고르면서도 축대 너머 길의 각과 바람길을 먼저 재고 있었다.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아직 누구도 끝났다는 얼굴은 아니었다. 도윤은 그 점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판단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마지막 문턱까지 줄을 붙이는 일이었다. 주명은 축대 안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짧게 설명했다. 오래전 물길이 말라붙으며 생긴 낮은 둑길을 타면 성회 민가 뒤편으로 붙을 수 있고 거기서 무너진 담장 틈을 지나면 의뢰서에 적힌 마지막 표식 근처까지 닿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빠른 길은 아니었지만 사람 눈과 정면으로 맞닿을 가능성이 낮았다. 도윤은 더 묻지 않고 그 길을 택했다. 이제는 지름길을 노릴 이유가 없었다. 봉쇄선을 넘긴 뒤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끊기지 않는 대열이었다. 그는 서연 곁으로 붙어 걸음을 맞추고 석범과 혁에게 앞뒤 간격을 더 좁히게 했다. 서후와 마려지는 거의 서로 기대어 움직였고 주명은 앞에서 길을 열다가도 자주 뒤를 돌아 대열이 갈라지지 않는지만 확인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길은 더 조용해졌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목재 타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사람 사는 곳이 가깝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 냄새가 대열의 긴장을 풀어주지는 못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파의 명분, 사파의 칼, 갑사냥꾼의 은전, 전령의 기록이 한 줄로 겹쳐 아이를 노렸다. 그런 판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목적지 근처의 고요는 안심보다 함정에 더 가까웠다. 도윤은 그래서 대열을 더 조용히 몰았다. 발소리를 줄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이미 모두가 자기 숨과 발을 줄이는 법을 몸으로 알고 있었다. 다만 그는 마음이 먼저 풀리지 않게 끝까지 앞만 보게 만들었다. 묵은 물길 끝자락에서 주명이 멈춰 섰다. 잡목 사이로 낮은 돌등 하나가 기울어 서 있었다. 이끼가 끼고 반쯤 깨졌지만 의뢰서에 적힌 표식 모양과 맞았다. 도윤은 그 순간에도 바로 나가지 않았다. 혁을 먼저 보내 바람결과 사람 기척을 확인하게 하고 석범에게 좌우 잡목 안쪽을 짧게 훑게 했다. 잠시 뒤 혁이 돌아와 가까운 매복은 없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석범도 칼자루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길을 열 수 있다는 눈빛을 보냈다. 도윤은 그제야 대열을 돌등 쪽으로 붙였다. 마지막 몇 걸음이 가장 긴 법이었다.
돌등 뒤 무너진 담장 틈을 지나자 작은 마당이 나왔다. 오래된 기와집 한 채와 낮은 창고, 우물 하나, 처마 밑에 꺼진 등불이 걸려 있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그러나 길 위를 오래 버틴 사람 눈에는 그 소박한 마당이 더 낯설었다. 이렇게 조용한 자리에서 끝날 리 없다는 감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다. 도윤은 마당 한가운데까지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멈췄다. 의뢰 조건대로 이름을 묻지 않고 먼저 정해둔 신호를 기다렸다. 잠시 뒤 안쪽에서 문이 열리며 회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 나왔다. 관복도 무림 복장도 아닌 모호한 차림이었다. 노인은 서연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아이, 소매 끝과 도윤 뒤 대열 상태를 한 번에 훑었다. 피 냄새, 흘, 찢어진 소매, 줄어든 짐. 부상자의 걸음을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예정된 값을 확인하는 얼굴에 가까웠다. 그는 늦었지만 맞는 줄이 왔다는 뜻을 낮게 남겼다. 그 한마디에 대열 안숨이 동시에 흔들렸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어도 최소한 잘못된 문 앞에 선 것은 아니라는 확인이었다. 서우는 마려진을 붙든 채 거의 주저앉을 듯 몸을 낮췄고 마려진은 문턱 가까운 벽에 기대 선 채 눈을 감았다 떴다. 석범은 창자루를 놓지 않은 채 이를 악물고 숨을 몰아쉬었고 혁과 주명은 안쪽보다 먼저 바깥 골목 기척을 들었다. 끝을 본 사람들보다 아직 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도윤은 서연 쪽을 봤다. 아이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도윤이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이자 문 앞으로 걸어 나갔다. 문턱 바로 앞에서 서연이 멈췄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걸음이 붙잡혔다. 여기까지 오면 끝이냐는 뜻이 담긴 멈춤이었다. 도윤은 그 짧은 망설임을 알아들었다. 길의 끝만 묻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죽고 다친 사람들, 아이를 노리던 손들, 알게 된 이름들까지 모두 합쳐 묻는 멈춤이었다. 그는 표행은 여기까지지만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맡은 것은 여기까지 보내는 일이고 그 일은 아직 끝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아주 작게 숙인 뒤 문턱을 넘었다. 회색 도포 노인이 아이를 안쪽으로 들인 뒤 바깥을 보며 도윤에게도 한 걸음 안으로 들라는 뜻을 보냈다. 그러나 도윤은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먼저 뒤를 돌아 사람들을 봤다. 마려진은 이미 벽에 기대 선 채 거의 몸을 못 가눴고 서우는 그런 여진 어깨를 붙든 손에 힘이 다 빠진 상태였다. 석범 팔과 어깨에는 새 상처가 늘었고 혁, 소매는 찢어진 채 흙과 피가 엉겨 있었다. 주명, 신발과 바짓단은 진흙이 굳어 무겁게 달라붙었다. 모두 살아 있었지만 누구도 이 길 전의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았다. 도윤은 그 광경을 한번 길게 보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다. 도착은 기쁨보다 먼저 값을 셈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그때 바깥 골목 쪽에서 멀리 말 울음과 짧은 고함이 어렴풋이 들려왔다. 봉쇄선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다. 뒤늦게라도 이쪽을 더듬는 손이 남아 있었다. 노인은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안으로 들이라고 재촉했다. 밖에 서 있으면 모두가 표적이 되고 안으로 들여야 문을 닫을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다.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먼저 서후와 마려진을 안으로 들이고 이어 석범과 혁, 주명을 차례로 들였다. 자신은 마지막까지 문턱 바깥에 남아 골목과 담장 위를 한 번 더 훑었다. 표사는 늘 중심 다음이고 동료 다음이며 문을 닫기 직전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다. 문이 닫히자 바깥 고함은 두꺼운 나무문 너머로 둔하게 눌렸다. 안쪽 마당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길 위의 고요와는 달랐다. 적이 없는 조용함이 아니라 잠시마가 낸 조용함이었다. 마려진은 더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고 서우도 옆에 무릎을 꿇어 상처부터 눌렀다. 석범은 창을 벽에 기대고 처음으로 크게 숨을 내쉬었으며 혁은 문틈과 담장 높이를 확인한 뒤에야 칼집을 약간 내려놓았다. 주명은 마당 바닥에 앉지도 못한 채 여전히 바깥 소리를 재고 있었다.
도윤은 그들 사이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허리에 깨진 칼집, 젖은 손목 붕대, 진흙 묻은 옷자락이 한꺼번에 무겁게 느껴졌다. 회색 도포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맡은 것을 보내는 일은 거의 끝났고 이제부터는 다른 이름의 일이 시작된다는 뜻이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곧바로 묻지 않았다. 질문하지 않는 표행은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갔지만 지금은 이름보다 사람들 숨이 먼저였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서연은 도착했다. 여러 손이 물어뜯은 길 끝에서 부러진 규칙과 깨진 칼집과 줄어든 짐과 피 묻은 침묵을 지나 끝내 문턱을 넘겼다. 도윤은 닫힌 문을 한 번 돌아본 뒤 속으로만 정리했다. 도착은 끝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만든 문턱이다. 그리고 오늘 밤 이 대열은 그 문턱까지 맡은 것을 보냈다. 문이 닫힌 뒤에도 강도윤은 한동안 문턱 안쪽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바깥 고함은 두꺼운 나무문에 막혀 둔하게 눌렸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봉쇄선을 넘겼다고 해서 추적의 손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지금 이 집의 담장과 문짝이 잠깐 칼끝을 막아 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먼저 안도하지 않았다. 길 위에서 오래 버틴 사람은 안전하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몸부터 풀지 않는다. 마당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마음은 아직 제방 아래 진흙과 횃불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마당 안쪽에서는 임서우가 마려진 곁에 무릎을 꿇고 상처를 눌렀다. 여진은 벽에 기대 앉은 채 이를 악물고 숨을 골랐다. 윤석범은 창을 옆에 세워둔 채 피 묻은 소매를 찢어 팔을 묶었고 노역은 담장 위와 문틈을 훑은 뒤에야 겨우 어깨 힘을 조금 풀었다. 한주명은 여전히 귀를 세운 채 바깥 소리 방향을 재고 있었다. 모두 살아서 들어왔지만 누구도 무사히 돌아온 얼굴은 아니었다. 상처와 피로만이 아니라 길 위에서 알게 된 것들이 사람 표정을 바꿔 놓았다. 회색 도포 노인은 재촉하지 않고 잠시 기다렸다가 물과 약재를 내오게 했다. 안쪽 방에서 나온 사람 둘이 말없이 손을 보탰다. 관의 사람인지 사가의 사람인지 드러내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강도윤은 이름을 묻지 않았다. 질문하지 않는 표행의 규칙은 이미 여러 번 금이 갔지만 지금 와서 이름부터 캐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숨을 잇는 일이었다. 그는 서울을 도와 려진 상처를 눌렀고 석범에게는 팔을 너무 세게 감지 말라고 짧게 잘랐다. 혁과 주명에게는 문 안쪽과 담장 안쪽 경계만 번갈아 보게 했다. 한참 뒤 마당 숨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안쪽 방문이 열리고 서연이 다시 나왔다. 아이는 피곤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회색 도포 노인은 아이 뒤에 서서 강도윤을 보았다. 이제는 말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뜻이었다. 도윤은 마당 가운데까지 나아가지 않고 문과 동료들 사이에 섰다. 등 뒤에는 살아남은 줄이 있었고 앞에는 목적지, 문턱과 아이가 있었다. 표행의 처음과 끝이 겹치는 자리였다. 노인은 길게 돌려 말하지 않았다. 서연이 황실피를 이은 아이라는 것, 궁 안에서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줄에서 태어나 숨겨져 왔다는 것, 그리고 아이 존재가 드러나면 관무불가침 조약을 깨는 명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 정파는 조약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먼저 아이를 쥐려 했고 사파와 갑사냥꾼들은 그 틈에서 값을 노렸다는 말도 뒤따랐다. 강도윤은 길에서 주워 맞춘 조각들이 한 줄로 맞는 것을 들으며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진실은 늘 늦게 오고 값은 먼저 치러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더 낮은 목소리로 남은 말을 이었다. 아이 정체를 확인한 줄 박 사람은 오래 살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조약을 지키려는 쪽이든 깨려는 쪽이든 살아있는 증인은 결국 칼집밖에 문제라는 말이었다. 윤석범이 팔을 묶던 손을 멈췄고 임서우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한주명과 노역은 말없이 도윤 쪽만 보았다. 마려지는 눈을 감았다 뜨며 벽을 더 세게 짚었다. 놀랐다기보다 이미 알던 결말을 확인받은 표정에 가까웠다. 서연은
잠시 노인을 올려다보다가 도윤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들은 결국 다 죽어야 하느냐는 뜻을 물었다. 울음도 떨림도 없는 목소리였다. 오히려 그 또렷함이 마당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강도윤은 대답을 급히 만들지 않았다. 좋은 말은 이런 자리에서 늘 늦고 얇다.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여진의 창백한 얼굴, 서우의 떨리는 손, 석범의 피 묻은 팔, 혁에 찢어진 소매, 주명의 진흙 묻은 바짓단. 모두가 이 길의 값이었다. 도윤은 천천히 말했다. 길 위에서 죽고 다친 사람들을 한 줄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는 의뢰를 받고 따라왔고, 누군가는 동료라서 버텼고, 누군가는 눈앞 사람을 놓지 못해 끝까지 붙었다는 뜻을 남겼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가표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몫의 선택을 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표사는 맡은 것을 끝까지 보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한 줄이 없으면 지금까지의 피와 침묵이 전부 헛값이 된다는 뜻이었다. 마려지는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숨을 내쉬었고, 석범은 창자루를 쥔 손에 힘을 풀었다. 회색 도포 노인은 남은 사람들을 다른 길로 빼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강도윤은 그 말이 끝나기 전 이미 마당 배치를 다시 보고 있었다. 문과 담장, 안쪽 방 인원, 창고 쪽 그림자. 이 집은 피난처이면서 동시에 정리하는 자리일 가능성이 컸다. 도착은 맞았지만 구원은 아니었다. 의뢰는 완수됐고, 그래서 이제 값이 더 정확해질 차례였다. 그는 그 판단을 길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주명과 혁에게 눈으로만 문과 담장 길을 집계했고, 석범과 서후에게는 여진 중심으로 붙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서연에게는 아주 짧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라는 뜻만 남겼다. 서연이 안쪽 방으로 사라지는 순간 창고 쪽 문짝이 아주 작게 울렸다. 정리하려는 손이 먼저 움직인 소리였다. 강도윤은 곧바로 칼을 뽑지 않고 몸으로 동료들 사이 간격부터 막았다. 창고 쪽에서 나온 두 사내가 칼을 드러내기도 전에 윤석범이 창자루로 하나의 손목을 틀었고, 노역이 다른 하나의 발목을 쳐 자세를 무너뜨렸다. 한주명은 뒤늦게 열리려던 문빗장을 안쪽에서 밀어 걸었다. 임서우는 마려진을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했고, 마려진은 열 오른손으로 약재 가루를 바닥에 흩어 접근선을 흐렸다. 좁은 마당이라 큰 싸움으로 번질 틈은 없었다. 자리와 순서를 지키는 움직임만 빠르게 이어졌다. 짧은 혼전 끝에 강도윤은 회색 도포 노인과 마주섰다. 노인의 손에는 짧은 칼이 들려 있었고, 표정에는 처음과 같은 담담함만 남아 있었다. 강도윤은 그 얼굴에서 아기보다 필요를 보았다. 조약을 지키는 판에서 자신들은 남기기 어려운 이름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는 그 계산이 맞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웃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 한 줄은 지켜야 했다. 맡은 것을 문턱 안으로 보낸 뒤 줄을 붙인 사람들을 가능한 만큼 더 살려내는 일. 표행이 끝난 뒤의 일이라 해도 그 한 줄까지 버리면 자신이 누구였는지 남지 않는다. 노인이 먼저 짧게 들어왔고, 도윤은 정면으로 받지 않았다. 깨진 칼집에서 뽑은 칼은 여전히 반 박자 늦게 손에 맞았지만 그는 그 늦음을 몸에 익혀두었다. 칼끝이 스쳐 어깨가 찢어졌고, 동시에 도윤 칼등이 노인 손목 각도를 비틀었다. 둘 다 크게 물러서지 못하는 거리였다. 뒤에서는 석범 숨소리와 서후의 억눌린 신음, 여진 기침 소리가 한데 섞였다. 도윤은 두 번째 움직임에서 노인의 칼을 떨어뜨리기보다 몸을 밀어 문 앞 자리로 붙였다. 자신이 쓰러져도 동료들과 안쪽 방 사이에 한 겹이 남게 하려는 자리였다. 값은 곧바로 돌아왔다. 창고 그림자에 숨어 있던 또 다른 손의 짧은 쇠촉이 도윤 옆구리 아래로 박혔다. 깊게 찌르는 창끝은 아니었지만 이미 여러 날 버틴 몸에는 치명적이었다. 숨이 끊기듯 새며 다리가 무너졌다. 윤석범이 앞으로 나가려 했으나 도윤이 손으로 막았다. 여기서 모두가 더 붙으면 안쪽 방까지 피가 번진다.
그는 남은 힘으로 석범을 밀어내고 주명에게는 문빗장 쪽을, 혁에게는 서우와 려진 뒤를 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길 위에서 오래 맞춘 줄이라 말보다 빨랐다. 다들 이를 악문 채 그 뜻을 알아들었다. 회색 도포 노인은 상황이 더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얼굴로 손을 들었다. 안쪽에서 더 나오려던 사람 움직임이 멈췄다. 이미 아이는 문턱 안으로 들어갔고 바깥 추적 손들까지 들이칠 가능성을 생각하면 마당 안 피를 더 늘리는 것도 득이 없다는 계산일 것이다. 강도윤은 벽에 기대며 숨을 골랐다. 옆구리로 뜨거운 피가 천천히 퍼지는 감각이 들었다. 그는 그 끝을 알고 있었다. 억지로 버티면 더 오래 아프고 놓으면 생각보다 빨리 식는다. 마지막으로 닫힌 안쪽 방문을 바라봤다. 서연은 보이지 않았지만 문턱 안에 있었다. 맡은 것은 끝까지 보냈다. 적어도 그 한 줄은 지켰다. 임서우가 기어오듯 다가와 상처를 누르려 했지만 도윤은 손목을 잡아 멈추게 했다. 여진에게 써야 할 손과 약재를 여기서 더 쓰지 말라는 뜻이었다. 서우 눈이 무너졌고 마려지는 벽을 짚은 채 고개를 숙였다. 윤석범은 이를 악물고 숨만 거칠게 내뱉었고 노역과 한주명은 바깥 소리와 안쪽 사람 움직임을 번갈아 재며 끝까지 줄을 놓지 않았다. 도윤은 그 얼굴들을 하나씩 보았다. 살아남은 줄이었다. 줄어들고 부러지고 피를 쏟았어도 아직 남은 줄. 그는 그 사실만으로도 숨이 조금 덜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바깥에서 첫 새벽달 소리가 멀리 울릴 때 강도윤은 마지막으로 속으로만 정리했다. 질문하지 않는 표행으로 시작했지만 끝날 때는 너무 많은 이름과 피를 알게 됐다. 조약의 이름, 숨겨진 피, 알게 된 자들의 밤, 부러진 칼, 마지막 인원, 봉쇄선, 그리고 도착. 그 모든 것을 지나 여기 닿았다. 그래서 이 길은 되돌아오지 못하는 길이었다. 다시 같은 사람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어떤 이는 아예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의 손이 깨진 칼집 끝에서 천천히 미끄러졌다. 마당 안 공기는 잠시 정적에 잠겼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표행은 끝났다. 그리고 그 끝은 맡은 것을 보내는 사람의 대가까지 포함한 끝이었다. 표행은 끝났지만 길에 값은 사람들 안에 오래 남습니다. 되돌아오지 못하는 길 끝에서 남는 단 하나는 끝내 맡은 것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